이제 오늘부터 이제 3번 정도 시간 동안은 학계에서는 이제 막 주목을 받고 뉴스에서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실생활에서 보기는 약간 힘든 좀 더 최신 토픽들을 다루도록 하겠는데 이제 그게 러닝 관련된 거예요. 러닝. 우리 엣지에서는 보통 인퍼런스를 좀 빨리 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그런 거를 타겟으로 이제 상용화를 하는 움직임이 일단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디바이스에서 트레이닝을 하면 어떤가 이런 거죠. 디바이스에서 트레이닝도 하면 어떤가.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디바이스에 데이터가 있기는 있냐?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디바이스에서 뭐 얼마나 메모리가 있어서 저장을 다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대답하기 위한 On-Device Distributed Learning입니다. Distributed Learning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갈래가 있을 텐데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저는 Federated Learning. 한국어로 표현하면 되게 연합학습이라고 되게 애매한 워딩이 나오는데 어쨌든 Federated Learning입니다. Federated Learning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엣지 디바이스들이 있죠. 엣지 디바이스가 있는데 엣지 디바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데이터가 태어나는 곳은 서버가 아니라 엣지입니다. 특히 센싱 데이터들. 왜냐하면 이 엣지들이 유저 근처에 살기 때문이죠. 유저 근처에서 유저들을 감독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뭐 무지하게 많은 폰들 그리고 뭐 IoT 디바이스들이 지금 계속 데이터를 막 생성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입니다. 유저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앱을 쓰고 이런저런 걸 쓰는 와중에 감시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션 센서가 내가 스마트폰을 막 움직이고 있는 동안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센서는 날 감지하고 있잖아요. 뭐 카메라로 뭘 찍고 재밌게 노는 동안 뭐 그 카메라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 동안 스마트폰이 날 도청할 수도 있는 거고 부지불식간에 계속 프라이빗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 모니터링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빅데이터 좋은데 물론 뭐 거국적으로 봤을 때 빅데이터를 서버에 모아서 트레이닝하는 거 좋은데 나의 프라이버시는 어디 갔니? 뭐 페이스북이 나를 도청하면 어떡하니? 뭐 구글이 나를 도청하면 어떡하니? 이런 질문이 지금 거의 5년 넘게 계속 되어 왔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특별히 뭐 로케이션 트래킹, 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내가 뭐 GPU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죠? 그 G로 시작하는 로케이션 알려주는 게 뭐였죠? GPS. 네. GPS로 나를 트래킹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어서 애플이나 뭐 여기저기서 그 항상 뭐 이용할 때마다 요즘 그 확인 버튼 누르라고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데이터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 와중에 AI 트레이닝도 하고 싶고 뭐 인퍼런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와중에 데이터를 절대로 스마트폰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이제 굳은 결심을 한 상태에서 뭔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것들이 뭐겠습니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프라이버시가 보존된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디로도 안 가니까. 근데 거기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성이 있고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괜찮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네트워크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그리고 배터리 라이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디펜스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컴퓨팅하는 것도 에너지가 소모되고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는 것도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과연 뭐가 더 클 거냐는 그때그때 달라서 이거는 it depens입니다.
그래서 뭐 on-device inference도 역시 이런 라인에 있는 거죠. 이 라인에 있는 건데 on-device로 inference를 한다는 건 사실 그 이면에 트레이닝이 돼 있다는 거고 트레이닝 할 때는 이미 프라이버시가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비록 나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아닐지라도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줬기 때문에 나에게 on-device inferen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트레이닝까지 해봅시다. 이게 되는 순간 전체 이제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에서 데이터가 서버에 갈 일은 없는 거예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사실 말은 거창하지만 자 클라이언트들 여러 개들이 협업을 합니다.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들 여러 개가 협업을 합니다. 대신 데이터는 주고받지 않습니다. 제한된 상태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있는 거죠. 각각 클라이언트의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는 절대로 교환되지 않는다. 그리고 로컬하게 스토어드 데이터가 없어진다. 대신 뭐가 교환되냐면 날 것 데이터 말고 뭔가 축소된 형태, 최소화된 형태의 정보, 그리고 특정 목적에만 맞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지금 머신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거잖아요. 꼭 날 것의 데이터가 없어도 이 트레이닝에 포커스된 형태의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주면 날 것 데이터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목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서버가 그러면은 이런 역할, 이게 갑자기 또 질문이거든요. 우리의 그 위대하신 서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GPU가 가득한 이 위대한 서버가 러닝하는 과정 중에 GPU를 안 쓰고 놀고만 있는 겁니까? 이게 상당히 또 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얘네들 노냐? 근데 일단 미니멀한 역할은 일단은 해요. 뭘 하냐면 코디네이션을 합니다. 수백만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협력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어떤 역할을 서버가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트레이닝 스텝을 밟아 나갈 수가 없어요. 막 중구난방으로 카오스가 되기 때문에 조율해주는 역할, 그리고 뭐 시스템적인 파라미터들을 쉐어해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서버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버의 그 위대한 여러 GPU들이 놀고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근데 어쨌든 센트럴 서버는 코디네이션을 해준다. 코디네이션을.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볼까요? 과정들을. 자, 첫 번째 스텝. 자, 지금 여기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이제 클라이언트 셀렉션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하나하나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클라이언트가 스마트폰인데 배터리로 동작하고 있고 배터리로 동작하는 동안에 트레이닝에 참여하면 유저가 너무너무 싫어할 거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죠. 나는 트레이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내 앱을 쓰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배터리가 확 닳았어.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스스로를 감지합니다. 내 주인님이 침대에서 잠자고 있고 난 지금 충전 중이다. 그런데 본인이 충전 중이라는 걸 감지해서 난 이제 프리해. 이제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감지해서 서버한테 핑을 날립니다. 나 지금 한가해.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일단 자신의 availability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스텝 1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들하거나 차징 중일 때 서버한테 직접 알려준다. 그래서 너 나 필요하니? 나 한가한데?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이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시작이 클라이언트예요. 서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 아쉽게도 클라이언트가 한가할지라도 서버가 딱히 너 필요 없어라고 대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이 진행 중일 때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서버가 뭐 항상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서버도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서버가 뭐 트레이닝 하고 있지 않은 순간, 뭐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은 순간은 그냥
체크, 너 나 필요하니? 아니?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어느 특별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모델을 좀 업데이트 좀 해야겠어.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구글 엔지니어들이 구글에서 모델을 배포를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좀 모델을 업데이트 해야겠다라고 디시전을 딱 내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자, 그럼 뭐 내일 12시부터 뭐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 해보죠. 그렇게 디시전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하필 얘가 나 필요하니? 라고 핑을 날리면 나 지금은 좀 필요해 라고 예스라고 날려주겠죠. 네, 그래서 이때 뭔가 이루어질 겁니다.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 지금 여기가 서버예요. 구름 앞에 서버가 있는데 그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가 일단 이니셜 모델을 만들어 갖고 서버에다 놨어요. 얘가 훨씬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녹색 모델을 하나 랜덤 이니셜라이저를 시켰겠죠, 아마도. 아니면 뭐 이미 사용 중인 모델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죠. 어쨌든 이니셜 모델입니다. 이번 러닝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이니셜 모델로 만들어 놓고 서버가 뭐 하냐면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브로드캐스트. 현재 글로벌 모델, 현재 모델을 셀렉티드 된 클라이언트들 모두에게 뿌립니다. 그거를 WT라고 하죠. T를 뭐 현재 라운드라고 합시다. 현재 트레이닝 라운드에서의 모델을 W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뿌려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죠? 뭐 미니 배치나 뭐 멀티플 에포크스가 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이게 로컬 모델을 클라이언트에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서버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서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줬을 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트레이닝을 어디서 하냐면 서버가 합니다. 서버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데이터는 어딨냐?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뭐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중에 나머지 나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의 데이터는 상관없어요. 나는 관여 안 해. 그냥 오직 내가 직접 수집한 나의 주인님으로부터 수집한 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로컬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로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모델은 치우쳐져 있겠죠, 한쪽으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저들의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하필 나의 주인님이 하고 있는 생활 패턴에만 치우쳐져서 오버피팅돼서 학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로컬 모델은. 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 모델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서버랑 주고받을 일도 없고 그냥 트레이닝 할 때 뭐 미니 배치로 알아서 쪼개서 하든 뭐 멀티플 에폭을 뭐 5에폭을 하든 10 에폭을 하든 100 에폭을 하든 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마트폰 본인의 리소스 제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거고 어쨌든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글로벌 모델을 뭐 에타라는 러닝 레이스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다.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러면 t 플러스 1이 생기고 대신 여기 k가 붙었네요. 유저 인덱스를 k라고 하겠습니다. 유저 인덱스 k에 대한 특화된 모델이 탄생했다. 아직 글로벌 모델은 안 됐어요. 치우친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처럼 트레이닝을 각각 한 애들이 되게 많겠죠? 뭐 100만 명의 유저가 있으면 걔네들이 한 번에 다 셀렉티드 되진 않을 거고 뭐 그 중에 모르겠습니다. 한 100명 셀렉션 했다 칩시다. 그럼 100개의 모델이 서로 다른 모델이 다이버지 된 모델들이 트레이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이니셜 모델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모델이 생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이걸 서버에다 보냅니다. 서로 다른 모델을 서버에다 보냅니다. 데이터는 보내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모델 웨이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얘네들을 다 긁어 모았다. 그래서 애그리게이션 됐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약간 엔지니어링 테크닉인데 내가 100개의 클라이언트에게 보냈어요. 그럼 100개의 클라이언트에게서 모델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뭐 그 중에서 한두 개는 통신이 그 사이에 끊긴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뭐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유연성을 줘야 됩니다. 내가 100개를 선택했다고 100개에게서 다 업데이트를 받기를 기대했다가는 러닝이 중간에 스탑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유연성, 100개 중에서 한 뭐 95% 정도만 피드백이 오면 뭐 난 다음 라운드로 진행한다. 뭐 이런 릴렉세이션 된 룰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100개 중에 95개만 받겠다라고 이렇게 넘버 오브 클라이언트로 제한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95%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임아웃. 난 최대 5분까지 기다리고 5분 내로 리포트 안 오면 다음 라운드로 가겠다. 뭐 이런 현실적인 테크닉들을 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개 중에 아쉽게도 몇 개가 빠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로컬 모델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의 글로벌 모델로 합쳐야겠죠. 내가 합치는 테크닉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심플하게 초창기 모델에서는 그냥 평균 냅니다. 그냥 평균. 그래서 이때 사용된 테크닉을 FEDAV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FEDAVG. 그냥 에버리지 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하나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것이 WT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K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건데, 여기에 웨이트가 있네요. 라고 하면, 뭐 이거는 또 파라미터의 유연성을 준 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 약간 좀 해킹 느낌이 있긴 있는데, 서버가 우연히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스마트폰 1번에는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 뭔진 모르지만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 하지만 스마트폰 2번에는 데이터가 50개밖에 없어. 또 스마트폰 3번에는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각각 뭐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트레이닝한 모델과 50개를 갖고 트레이닝한 모델과 10개를 갖고 트레이닝한 모델을 동등한 웨이트를 가지고 에버리지하면 약간 불공평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웨이트를 준 겁니다. N을 전체 데이터 개수라고 했을 때 그 중에 NK가 담당하는 포션이 얼마냐. 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뜻인데요. 이게 또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가 있어요. 이 정보 자체도.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걸 해줄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정보조차 제공이 안 되면 그냥 에버리지 내는 수밖에 없겠죠. 네, 어찌 되었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엔지니어는 옆에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라운드를 여러분들이 하듯이 그냥 계속 구경을 합니다. 액큐러시가 계속 높아지고 있냐 아니냐 그러다가 중간에 뭐 스탑하겠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업데이트된 모델 아까는 연두색이었는데 이제 보라색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 라운드에선 보라색을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늘색 모델이 됐고 그럼 그 다음엔 하늘색 모델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페드 에브라고 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모두 로컬 디바이스에서 일어나고 에버리지는 서버에서 일어난다. 서버가 할 일이 진짜 없어요. 서버가 놀고 있을 가능성이 무던히 많습니다. 에버리지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 로컬 디바이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초창기 논문 2017년에 나온 Federated Learning 초창기 논문 구글에서 나온 건데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서버 사이드랑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나눴다라는 게 특징이죠. 기존에는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Federated Learning은 서버 사이드랑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다른데 서버에서는 W0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단 클라이언트를 고른다. 클라이언트를 고르는데 M개를 고를 거예요. M개. 총 K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M개를 고를 겁니다. M개는 K에다가 C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비율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K보다 작은 어떤 수가 탄생하겠죠, M으로는. 근데 뭐 당연히 하나보단 커야 되니까 여기에 뭐 맥스 1이라고 붙여놓고 그래서
전체 클라이언트에서 M개를 랜덤으로 고른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셋, 이번 라운드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셋을 ST라고 한다. 그 다음에 ST에 속한 모든 클라이언트 K에 대해서 패러렐로, 이거 무진장 중요하죠. 패러렐로, 시퀀셜하게가 아니라 패러렐로 동시다발적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난다. 이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네. GPU 정도 서버에서 GPU로 패러렐라이제이션 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은 패러렐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요.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그래서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각각 스스로 할 것이다. K개의 K 유저 K가 스스로 할 것이고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되면 나는 평균 낼 거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는 각 클라이언트 K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뭐 배치 나눈 다음에 에포크도 스스로 알아서 돌리고 네, 배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 된다. 그리고 다 끝나면 W라는 웨이트를 서버에다 전송해주면 네,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 네, 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알고리즘 논문은 나왔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이거를 실제 디플로이를 해서 돌려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콜적인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스케일러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 자체로는 이렇게만 되면 논리적으로 다 되겠다 싶은데 실제 시스템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논문이 별도로 나왔어요. 2019년에. 그래서 뭐 디바이스가 있고 여기 구름 같은 이제 서버가 있으면 이런 이제 구체적인 스테이지를 제안을 한 거죠. 셀렉션을 누가 하냐. 처음에 일단 디바이스가 리포팅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 와중에 몇 놈들은 튕길 수가 있다. 서버가 튕기는 거죠. 너는 필요 없어 이번 단계에선. 선택되지 않았어. 자 그럼 여기에서 서버가 5놈 중에 누굴 선택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스케줄링 방법이 있겠죠. 선착순으로 몇 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페어니스를 고려해서 최대한 안 참여했었던 사람들 위주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이런 스케줄링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자 셀렉션이 되고 나면 스토리지에 들러가지고 스토리지 들려서 모델을 꺼내 와야겠죠. 서버 스토리지에서 모델을 꺼내 와서 이제 뿌립니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죠? 서로 하드웨어가 다 달라요. 스마트폰마다 하드웨어가 다 달라요. 네, CPU도 다르고 GPU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속도가 천차만별이다. 속도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마치 균일한 속도로 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네, 네트워크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웨이트가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언제 끝나냐?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웨이트가 도착하냐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버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애그레기에이션 스테이지에서 뭐 타임 키퍼로 중간에 뭐 자르는 걸 하다 보면 네, 얘 같은 애들이 중간에 네트워크가 뻥 나가지고 전송을 못해도 서버는 진행한다는 겁니다. 서버는 진행한다. 그리고 라운드 그 다음에서는 네, 이번에는 지금 5놈 중에서 여기 2놈이 아니라 여기 2놈이 나가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이 자꾸 선택이 되면서 원래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뭐 100명이면 100명의 서로 다른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100명을 다 고려하지 못하고 한 라운드에 뭐 10명씩 이제 되게 서브셋만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 라운드를 막 여러 번 돌리다 보면 사실 100명 다 고려하는 효과가 납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야겠죠. 만약 100명을 다 고려하려다 보면 로컬 업데이트까지는 괜찮은데 네트워크가 예를 들면 뭐 밴드위스가 모자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너무 통신 오버헤드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테스트베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업데이트를 못 받아요. 와이파이 공유기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했다.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뭐죠? 이제 테스트 해야죠. 그래서 트레이닝은 지금 이쪽에서 클라이언트들 몇 명 뽑아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유저들에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유저들에게.
근데 트레이닝 셋과 안 겹치는 유저들에게 디플로이를 해서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럼 이 과정도 사실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이 될 겁니다. 디플로이를 했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디플로이를 하면 또 뭔가 안 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트레이닝 할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누구 유저를 또 트레이닝에 참여시켜야 될지 고민에 빠지겠죠. 취약했던 데이터를 위주로 뭔가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고를지 참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LOps라는 과정인 것 같고요. 러닝 한 다음에 디플로이 하면 끝이 아니라 러닝 자체가 iterative 프로세스듯이 디플로이먼트 자체도 iterative 프로세스입니다. ML을 한번 디플로이 하면 다시 트레이닝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고 데이터 게더링 스테이지로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서 이 전체 홀 사이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MLOps 과정이라고 하는데 Federated Learning도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CS 백그라운드고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서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잖아요. 특히 데이터 센터 내에서 수많은 컴퓨터들이 지금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그냥 트레이닝 해주세요라고 리퀘스트를 썼다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디스트리뷰트 상태로 러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어떤 알고리즘이 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서버단에서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Federated Learning이라고 다를 건 또 뭐냐? 인 데이터 센터 디스트리뷰티드 러닝하고 철학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Federated Learning과 인 데이터 센터 러닝하고의 차이점을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죠.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은 raw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하다. 서로가 서로를 100% 믿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 컴퓨터들은.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없고 서로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러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퍼포먼스 로스가 거의 없겠죠. 디스트리뷰티드한 상태로 돌긴 하지만 실제로 퍼포먼스 로스가 거의 없다. 실제 우리 컴퓨터 GPU 여러 개 돌릴 때도 GPU별로 데이터 쪼개갖고 들어가고 다시 합치고 그런 과정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Federated Learning은 Privacy Preserving 이게 엄청나게 큰 constraint입니다.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In Data Center Learning은 아주 세밀하게 설계된 초고성능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유선 네트워크죠,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엄청나게 맨 밑에다 깔아가지고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백본이 갖춰져 있죠. 그런데 Federated Learning은 야생의 통신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때때로 뭐 LTE, 5G 같은 통신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와이파이 되게 안 좋은 통신들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많은 경우에 디스커넥션도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다양한 상당히 느린 커뮤니케이션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Federated Learning에선 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통신 때문에 오래 걸려요. 통신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Federated Learning은 통신 때문에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는 아주 잘 갖추어진 슈퍼컴퓨터들이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누가 쓰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빼다 쓸 수 있는데 Federated Learning은 다시 야생 상태이기 때문에 유저가 쓰고 있다든지 뭐 배터리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노드가 항상 사용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사용 가능한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은 밤이고 어느 지역은 낮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역적으로도
지금은 여기가 밤이니까 이쪽에 노드들이 막 가용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낮이 돼서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지구 반대편은 밤이 돼서 또 여기에서 데이터가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러닝도 당연히 많은 노드들이 디스트리뷰티드가 돼 있죠. 근데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관점에서는 이제 장난스럽다라는 거죠.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1 빌리언 디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10 밀리언 디바이스가 어베일러블 하고 그 중에서 뭐 1000 디바이스가 셀렉트가 되고 그 중에서 50개 디바이스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페일 나고 이런 정도 스케일이라는 거죠. 실생활에서 쓰이려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러닝은 상당히 잘 컨트롤된 이제 뭐 배치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를 잘 이제 최적화해서 파라미터를 쉐어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뭐 저는 어떤 앱을 하루 종일 써갖고 데이터가 막 많은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앱을 별로 안 써갖고 데이터가 별로 없고 너무 이제 편차가 심해서 데이터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가 self-correlated 돼 있습니다. self-correlated 데이터는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 러닝 우리가 서버에서 배치 구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IID로 구성합니다. 서로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상태에서 배치를 이렇게 흩어놔야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학습될 수가 있는데요. 제 스마트폰은 제 특이한 패턴만 계속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셀프 코릴레이티드 됐습니다. 저라는 패턴에 바운드 돼서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나에게서 트레이닝된 로컬 모델은 항상 뭔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 일정한 방향으로. 그럼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막 치우쳐서 모델이 다이버즈 하는데 그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모델이 이제 글로벌리 좋은 방향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non IID 배치를 가지고 잘 될 거냐 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건 연구 이슈입니다. 사실 실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저희도 지금 관심이 있게 보고 있는 주제고요. 그리고 이 non IID로 해서 출발한 또 연구 이슈가 뭐냐면 내가 사용할 모델은 나한테만 잘 돌아가면 사실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글로벌리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그건 나 말고 1 빌리언의 다른 사람들도 뭐 같이 좋아하면 좋은데 내 입장에선 나한테만 잘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최종 결과물은 사실 퍼스널라이즈 돼서 제공되는 게 최고 좋긴 해요. 나한테서만 더 잘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non IID라는 게 결국 나한테 오버피팅된 모델을 나는 사실 원하는데 그래서 글로벌 모델을 제너레이션 하는 와중에 어떻게 최종 결과물은 각 유저에게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돼서 Personalized Federated Learning이라는 또 주제가 파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Intermittent Node Availability라고 했는데 자, 데이터도 노드가 available 하지 않으면 데이터도 available 하지 않아요. 이것도 데이터 센터랑 다른 거죠.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는 있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고 노드가 available 하지 않다는 건 그냥 컴퓨팅 파워를 좀 덜 쓴다 그 정도의 개념인데 지금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는 노드와 데이터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노드와 데이터가 혼연일체가 됐어요. 데이터가 다른 쪽으로 절대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특정 노드가 available 하지 않다. 그 얘기는 그 노드에 있는 데이터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들이 계속 거꾸로 말하면 특정 노드들만 계속 available 하다라는 얘기는 걔네들의 데이터로만 자꾸 트레이닝이 되면서 모델이 치우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I/O에서 딱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페드 에버리지를 한다.
it magically converges라고 얘기해요. It magically converges. 뭐 theoretically 어떻게 prove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법같이 그냥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분들이 유저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을 데리고 했는데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 정도 스케일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묻고 이제 파퓰러해지기 시작했죠. 저희 대학원에서 뭐 매지컬리 컨버지스 하면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학계에서는 관심이 있어서 theoretical proof 쪽으로도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관련해서 볼까요? 이제 AI 스탯, 아까 알고리즘 제가 캡처했던 그 논문이 AI 스탯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2017년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놨네요. 엠니스트에서 100개의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IID랑 non IID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고 non IID라 하면 엠니스트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 중에서 클라이언트 하나당 2개의 디지트만 디플로이를 합니다. 나머지 디지트는 없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그래서 non IID 이렇게 편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의 퍼포먼스 매트릭은 특정 액큐러시, 99%의 액큐러시를 달성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라는 얘기를 했네요. 일단 첫 번째는 Fed SGD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배치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써가지고 각 클라이언트가 업데이트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은 네 그냥 뭐 오래 걸리네요. 근데 여기 지금 U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다시 까먹어가지고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에포크당 업데이트가 얼마인가 K분의 N 다음에 B분의 1 이게 K분의 N이 그거잖아. N이 전체 데이터 개수인데 그걸 K개로 나눴으니까 유저별 평균 데이터 수고 그거를 배치 사이즈로 나눴으니까 네 그냥 배치 개수 배치 사이즈로 나눴으니까 이게 미니 배치 개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포크 하나별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몇 번 하냐 뭐 이 파라미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에포크 이렇게 이게 크면 클수록 이제 미니 배치를 많이 한다는 얘기고 거기다 에포크까지 하면은 이제 얼마나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나냐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이 IID 케이스랑 non IID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IID가 기본적으로 숫자가 다 작잖아요. 조금밖에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고 non IID는 동일한 액큐러시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제 그 훨씬 더 많은 라운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배치를 얼마나 쪼갤 거냐라는 이제 얘기를 할 때 미니 배치를 작게 쓰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 에포크 똑같고 이제 배치 사이즈가 여기서 50에서 10으로 줄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졌고 그죠? 지금 업데이트를 결국은 한 번에 데이터를 많이 쓸 거냐 뭐 여러 번 업데이트 할 거냐의 트레이드오프 가운데서 여러 번 업데이트 하는 게 IID에서 조금 이제 개인이 있는데 non IID에선 훨씬 더 많은 개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 배치를 작게 쪼개는 것이 더 빠른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로컬 에폭을 더 늘리는 것 수렴시키기 전에 로컬로 더 에폭을 많이 돌려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같은 파라미터에서 봐야죠. 5, 10 뭐 이 정도에서 볼까요? 예, 여기서 5에서 10으로 가는데
네, non-IID에서 조금 더 이제 트레이닝하는 라운드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니 배치를 줄인 다음에 또 에포크 수를 늘리면 좋다라는 거를 뭐 theoretically prove 한 게 아니고 그냥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어떤 observation을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 타겟 애큐러시까지 도착하기까지 커뮤니케이션 라운드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뭘 컨트롤하냐면 C가 0과 1 사이의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K개의 클라이언트 중에 몇 퍼센트를 각 라운드마다 참여시킬 것이냐라는 것인데 1이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모든 클라이언트를 계속 참여시키니까. 근데 보시면은 네, 뭐 아예 수렴을 안 하기도 해요. 슬프게도. 너무 많은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에버리지를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델이 더 전진을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요. 근데 C를 조금씩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배치를 다 쓸 거냐 아니면 배치 사이즈를 좀 줄일 거냐라는 걸 했을 때 배치 사이즈를 줄이는 게 더 빠르다. 특히 언제 non-IID 케이스에서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non-IID 케이스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배치를 10으로 줄일 때 훨씬 이제 빨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여기는 수렴을 안 했는데 이제 수렴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늘리는 것이 패스터한데 조건이 있어요. 패스터한데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만 패스터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선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아 좋다. 그런데 배치가 너무 큰 상태에서 유저를 막 늘리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델이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의 지금 이제 달라지는 상황들을 이제 대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이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것이 신개념이고 어떤 이론적으로 막 정립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고리즘을 만들고 돌렸고 각종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냥 현상을 관찰하는 이제 논문이 첫 번째 나왔던 것입니다.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지 이게 뭐 일반적으로 항상 이렇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논문은 이런 결과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논문이거든요. AI 스탯에 나왔던 논문 2017년. 아주 많은 이제 재밌는 프로블럼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non-IID 문제가 이제 문제로 발견됐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이터는 안 떠나요. 데이터는 안 떠나는데 모델 웨이트 교환하는 거는 진짜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모델 웨이트도 뭔가 경향성이 있지 않겠니? 데이터랑 관련이 있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면서 differential privacy라는 또 엄청 파퓰러한 연구 주제가 여기서 파생됩니다. 그 다음에 자 데이터가 엣지에서 탄생한다 치자. 너의 주인님은 그 엣지에서 탄생한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해줄 정도로 친절하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레이블링을 하겠어요? 내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데이터. 데이터는 발생하지만 레이블링은 죽어도 하기 싫겠죠. 그죠? 그나마 서버에 모여야 뭐 노동 인력을 고용해서 레이블링 하든지 하지 내가 무슨 자선 사업을 하겠다고 스스로의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게 semi-supervised learning이랑 federated learning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뭐 이런 연구가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작년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도 바틀렉이고 리소스도 바틀렉입니다. 그 스마트폰들에. 그럼 어떻게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트레이닝을 진행할 것인가? 이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스템 이슈죠, 이거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은 이 논문을 쓴 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논문이 사이테이션이 더 많이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 이 분야가 진보하면 할수록 첫 논문 쓴 사람은 더 유명해집니다. 그
기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첫 아이디어를 쓴 사람은 계속 이제 그 바탕으로 그 필드가 전진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유명해지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기 전만 해도 Federated Learning 검색하면 이 정도 사이테이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진입하면 뭔가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네, 수업 열심히 해서 한 2년 동안 수업 자료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다시 검색하니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rapidly growing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이 탑학회에는 원래 안 나왔었거든요. 대부분 아카이브 정도에 그쳤었어요. 아직 그 성숙된 필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네, 뉴립스 2022년 이번에 억셉트된 페이퍼는 논문 30편 이상이 Federated Learning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미 파퓰러해진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컨퍼런스에도 이제 등장합니다. OSDI라고 시스템에 이제 거의 탑 1을 하나 뽑으라면 뽑을 수 있는 학회인데 OSDI는 거기에도 올해 등장했어요. Federated Learning의 스케줄링 관련해서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스케줄링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모비시스, 센시스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Federated Learning이 적용을 검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완전 이건 초창기 웍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2018년에 나왔고 아카이브 정도에 그쳤지만 사이테이션은 수백 회 이런 논문입니다. non-IID가 문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거를 실제로 한번 탐색해 본 논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 엠니스트랑 사이퍼 10을 가지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를 가지고 쭉 트레이닝을 해봤다. 그런데 이제 non-IID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좀 다르게 이것저것 다르게 좀 실험을 해본 건데요. 자, 지금 10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non-IID 1 세팅은 뭐냐면 각 클라이언트가 10개 중에 하나의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non-IID 2는 2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non-IID 1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non-IID 상황이.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자, 일단 IID가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IID만 보면은 그냥 센트럴라이즈로 트레이닝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Federated Learning 성능이. 이제 그건 되게 좋은 현상인데 자, non-IID로 간다. 그럼 non-IID2가 이제 주황색인데 꽤 많이 성능이 안 좋아졌네요. 그죠? 안 좋아졌고 그런데 non-IID 1으로 가면 이제 더 비참해집니다. 아주 성능이 아주 비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non-IID 2만 해도 꽤 괜찮거든요, 성능이. 근데 1으로 가는 순간 아주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갖고 Federated Learning을 돌렸을 때 non-IID 상황으로 가면 더 모델 성능이 개선되질 않는다. 애초에 이니셜 모델보다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과물도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non-IID의 정도에 따라서 성능이 계속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혹시 좀 유의미한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EMD라는 데이터가 디스트리뷰션 간의 그런 간격을 재는 그런 매트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non-IID 여러 상태로 이제 EMD를 다르게 분포를 시켜 놓은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EMD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그거거든요. 그 non-IID가 심해지는 건데 이분들이 본 재밌는 결과물 중에 하나는 물론 당연히 EMD가 늘어나면 액큐러시가 준다. 그거는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바인데 그거 말고 사실 줄긴 줄지만 EMD가 아주 많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성능이 꽤 유지된다. 이게 지금 키 포인트예요. EMD가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액큐러시가 꽤 비슷하더라.
이게 큰 발견입니다. 이 논문에. 그래서 a certain threshold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federated learning이 컨버지를 잘 안 한다. 그 non-IID 때문에 그럼 그냥 울고만 있을 거냐? 아니 그건 아니고 만약에 이 디스트리뷰션 갭을 조금만 줄여줄 수 있으면 조금만 줄여서 이 스트레스홀드 안쪽으로만 넣을 수 있으면 갑자기 성능이 부스팅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약간 치팅을 하는데 이런 가정을 하죠. 첫 단계에서 서버가 등장합니다. 서버가 등장해서 서버도 놀고만 있지는 않겠다. 예를 들면 뭐 지원자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서버도 클라이언트랑 별도로 구축을 하고 그럼 이게 만약에 뭐 로컬 데이터 전체랑 따졌을 때 한 베타 퍼센트 정도가 글로벌 데이터라고 치죠. 서버가 긁어 모은 데이터. 그리고 이 베타 퍼센트의 글로벌 데이터가 클라이언트랑 공유될 수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긁어 모았으니까. 그리고 서버가 일단 이 글로벌 데이터를 가지고 웜업 모델을 만든다.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예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페더레이트 러닝 단계로 들어가면 뭘 하냐면 자, 서버가 글로벌 모델을 당연히 쉐어하죠. 매 라운드마다. 근데 또 하나 할 게 자, 그 베타 퍼센트의 글로벌 데이터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알파 퍼센트만 선택을 해요. 알파 퍼센트만 선택을 해서 이번 라운드는 이 알파 퍼센트의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하자. 그래서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지금 각 클라이언트가 자신만의 프라이빗 데이터 플러스 이번 라운드에서 제공받은 쉐어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섞여 있죠, 데이터가 약간. 그럼 이게 뭐냐면 IID 데이터잖아요. 쉐어드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합쳐놓고 나서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non-IID의 그 심각한 정도가 조금 감소한다는 거죠. 이 쉐어드 데이터가 다 공유되어 있는 바람에. 그래서 너무 많이 공유할 필요도 없고 공유를 하다가 그 EMD의 critical threshold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되니까 조금만 공유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인투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 컴바인된 데이터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겁니다. 로컬에서는. 그 다음에 글로벌 모델 애그리게이션 하고 퍼포먼스를 볼까요? 자, 지금 사이파의 non-IID 1이네. non-IID 1이 아까 최악이었잖아요. 클래스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세팅 A는 전체 글로벌 데이터가 모든 클라이언트랑 공유되고 있다. 그리고 no warm-up 모델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팅 B는 알파 퍼센트의 글로벌 데이터가 각 클라이언트랑 공유되어 있다. 그리고 웜업 모델이 트레이닝 되어 있다. 웜업 모델은 당연히 서버가 스스로 트레이닝하는 거니까 전체 글로벌 데이터 이용해도 되죠. 상관없죠. 네. 그런 세팅으로 두 개를 해본 건데 이게 지금 세팅 A 같거든요. 지금 알파 퍼센트는 여기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베타 퍼센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잖아요. 글로벌 데이터의 포션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EMD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EMD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테스트 애큐러시가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을 이제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베타 퍼센트가 너무 많으면 솔직히 실용적이지 않고요. 이게 좀 낮아야 좀 구미가 당길 텐데 그래서 일단 10%에서 하나 자르고 20% 하나 잘라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 20%가 저 초록 파란색, 10%가 빨간색인데 이제 여기서 알파를 조절했습니다. 알파를 매 라운드마다 얼마나 조절할 거냐. 그래서 지금 뭐 알파가
한 20에서 40 올라가면 이미 이 정도면 많이 수렴을 했네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100%까지 할 필요는 없게 되었네요. 한 이 정도까지만 늘리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베타랑 알파랑 다 곱하면 네, 글로벌 데이터 쉐어링 5% 정도 하면은 30% 액큐러시 게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사실 이 논문도 이제 암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쓴 논문이에요.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 의미 있는 지적이긴 한데 이제 단점은 당연히 있죠. 서버가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 그 서버의 데이터는 그것도 프라이빗한 데이터잖아요, 사실. 데이터. 그래서 서버가 모을 때 뭔가 지원했던 그 발런티어들의 프라이버시는 이제 다 없어진다.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물론 익명화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매 라운드마다 추가 데이터가 오고 가요. 웨이트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오고 간다는 거. 안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느린다고 했는데 추가 데이터가 막 오고 가는 상황이면 더 느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단점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Federated Learning Massive Scale 이렇게 했는데 10개 클라이언트로 실험했네요. 그러면 되게 좀 창피하죠. 그래서 아카이브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Federated Learning은 뭐라고 썼냐? 로컬 데이터가 절대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은 좋은데 Federated Learning의 단점을 이제 언급을 하자면, 이 제한적인 엣지 노드가 전체 모델을 항상 트레이닝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 위대한 서버는 놀고 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ederated Learning으로 큰 모델을, 예를 들면 뭐 트랜스포머를 Federated Learning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일단 모델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한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토이 모델로 많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게 되고 큰 모델을 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더 개선돼야 될 방향이고, 대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스마트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병원,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 서울대병원과 뭐 어디 뭐 세브란스 병원과 등등등의 병원들이 결코 자신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는데 그 와중에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서로 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병원들도 무진장 파워풀한 서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페더레이티드 러닝이지만 각 클라이언트가 무진장 파워풀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의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면 큰 모델을 트레이닝 할 수도 있겠죠. 은행들 간의 뭐 페더레이티드 러닝 이런 스케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러닝인데, 스플릿 러닝은 전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습 자체는 이제 스플릿 러닝을 할 건 아니고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할 거거든요. 스플릿 러닝은 다음 시간에 다루면 좋고, 스플릿 러닝은 딴 건 아니고요. 그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너무 그 스마트폰 같은 엣지 디바이스를 고생시키니까 모델을 쪼개자는 거예요. 모델을 쪼개서 전체 모델이 이렇게 크면 이 중에 되게 작은 앞부분만 클라이언트에서 트레이닝하고 뒷부분은 서버에서 트레이닝하자.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과정에 막 데이터가 오고 갈 거예요.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에. 그럼 프라이버시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 이미 원본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있는 앞부분 모델을 통과하면서 다 망가졌어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익명화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스매시드 데이터라고 해요. 스매시드 데이터. 그런 식으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협업을 하는 거고, 이제 MIT에서 개발을 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아직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2018년에 첫 논문이 알카이브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